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수요일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내의 다양한 정책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새 대통령 선출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핵심 주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선거로 대선 다음 날인 목요일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 당선인의 국방 통일 외교 공약을 통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까 합니다. 남쪽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린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주개발국을 찾아 다량의 정찰 위성을 우주에 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발사시설 확장 공사를 지시했는데요. 이 같은 행보들로 미뤄 정찰 위성 발사가 멀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볼까 합니다. 정찰 위성 발사와 별개로 북한이 재작년 10월에 처음 공개한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도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화성 17형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둔 성능 시험이라는 평가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 선거운동 기간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잖아요. 네. 이 강력한 억제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는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 평화를 담보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면 대화에 나서긴 하겠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자꾸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에 나서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대북 인식은 대선 기간 유세 발언에서도 잘 나타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대북 인식으로 미뤄 두 달 뒤에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예전처럼 다시 주적으로 명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재건을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한미 간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 국방 2+2 회담과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또 한미연합훈련, 특히 야외 기동 훈련을 정상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선제 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역량 강화 등 한국형 삼축 체계 복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대북 경제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미중 대립 격화 국면에서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외교에 무게를 두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재정립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말하자면 일정 수준의 협력은 유지하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또 중국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일 관계 개선도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윤 당선인의 당선 인사말을 통해 잘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개발국과 서해 위성 발사장을 잇따라 시찰했는데 이 정찰 위성 개발과 연관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시찰에 나선다는 건 그게 거의 완성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공개활동 소식을 다음 날 보도하는 북한 매체 관례상 우주개발국 시찰은 한국 대선 당일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우주개발국에서 최근에 진행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 결과들을 보고받고 정찰위성 다량 배치를 주문했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 위성을 태양 동기급 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우리 당중앙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 운용 목적에 대해 한국과 일본,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등의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북한군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전쟁 억제력 향상과 전쟁 대비 능력 완성을 위해서는 정찰위성 개발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찰위성을 배치하려면 정찰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운반 로켓이 있어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우주개발국 시찰 다음 날에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을 시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과 다양한 위성을 각종 운반 로켓에 실어 발사할 수 있게 발사시설 확장 공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여러 차례 쏘아 올린 곳입니다.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에 이곳에서 이른바 위성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엔진 연소 시험과 탄두부 재진입 모의 실험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심 기술 개발도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장거리 로켓과 ICBM 핵심 기술 개발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경우 완성 단계에 다다랐을 때 김 위원장의 참관하에 시험 발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올해 1월 11일에도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또 극초음속 무기 개발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 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우주개발국과 또 동창리 발사장을 잇따라 방문한 것을 두고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동창리 발사장 확장 공사를 지시한 만큼 동창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확장 공사는 별개로 기존에 있던 발사대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정찰위성 조립만 완성된다면 북한이 원하는 시각에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위성 배치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 시기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둔 4월 초쯤이 유력해 보이지만 3월 중에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기자는 북한이 곧 발사하려고 하는 것이 정찰 위성을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미 군 당국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우주 발사체를 가장해서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미 당국은 이 화성 17형을 위성 운반 로켓으로 위장해서 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까? 네, 우선 한미 군 당국의 발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양국의 정밀 분석 결과를 어제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최근 2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신형 ICBM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두고 성능 시험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형 ICBM에 대해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재작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은 화성 17형으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해 당시엔 괴물 ICBM으로 불렸습니다. 바퀴가 11축, 즉 22개나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화성 17형은 길이가 최대 24m로 세계에서 가장 긴 ICBM입니다. 또 미사일 동체 직경도 기존보다 훨씬 굵고 또 탄두부는 핵탄두 2~3개를 장착할 수 있는 다탄두 모양입니다.
사거리는 화성 15형 사거리인 13,000km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 사거리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 ICBM과 비교해 1단 액체 엔진 수가 늘어나고 또 2단 액체 엔진은 신형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 3단에는 고체연료 엔진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데요. 화성 17형의 최대 사거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거리가 ICBM보다 짧았다는 것이 한미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해당 탄도미사일 발사는 1, 2단에 장착한 액체연료 엔진과 3단에 장착한 고체연료 엔진 성능을 테스트한 단분리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다탄두 성능이나 탄두부 제도의 기술을 시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기초에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향후 화성 17형을 우주 발사체로 가장해 최대 사거리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도 헷갈리긴 합니다만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하더라도 굳이 우주 발사체로 포장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 기자의 전망은 이 북한이 화성 17형을 쏘더라도 ICBM이라고 그대로 밝히고 쏘고 또 정찰 위성은 정찰 위성대로 별개로 쏘아 올릴 거다 그런 전망인 것 같은데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지난 1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처럼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신형 무기를 차례로 개발하고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또 미국과의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은 굳이 미국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자신들의 무기체계 개발 성과를 대놓고 자랑하는 겁니다. 또 현재 미중 갈등 또 미러 갈등 격화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편을 계속 들고 있어서 북한이 아무리 ICBM을 쏘아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화성 17형에 대해 위성 발사용 운반 로켓이라고 굳이 위장하지 않아도 북한은 잃을 게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인 목표로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도입, 고체연료 엔진 ICBM 개발 추진, 군사정찰 위성 운용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ICBM 사거리를 15,000km까지 늘리고 명중률을 높이며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를 보유하고 무인정찰기를 개발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이미 성공했다고 했고 또 정찰위성 발사도 멀지 않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다면 지난해 당대회에서 제시한 초대형 핵탄두나 또 고체연료 엔진 ICBM 개발 또 사거리와 명중률 제고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에 발사한 화성 15형과 같이 화성 계열의 ICBM은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어떤 정해진 발사 지역으로 이동해 발사 차량에서 그대로 발사하거나 지상 거치대에 ICBM을 세워놓고 발사하곤 합니다. 화성 17형을 우주 발사체로 주장하려면 동창리 발사장 발사대에 세워놓고 발사해야 하는데요.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화성 17형의 모습을 이미 재작년에 만천하에 공개한 마당에 굳이 그런 눈 가리고 아웅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화성 17형은 화성 17형대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 정해진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또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별도로 정찰 위성을 탑재한 운반 로켓을 발사하고 이렇게 북한은 투트랙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화성 17형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둔 성능시험이라고 평가한 것은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탄도미사일에 정찰 위성용 카메라를 장착해 쏘아 올리고 탄도미사일 성능 테스트와 카메라 테스트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두 가지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미사일 성능 시험 결과는 화성 17형 발사를 위해 참고하고 또 위성용 카메라나 위성자료 송수신 체계 등의 시험 결과는 향후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해 참고하는 식으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생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북한이 정찰 위성 명분의 장거리 로켓과 화성 17형을 둘 다 쏘아 올릴지 아니면 ICBM만 발사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가 임박했다. 이런 분위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고 발표한 다음 날 바로 대북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이 조치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1일 북한의 신형 ICBM 개발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집중됐습니다.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되는데요. 이번엔 북한 국적자나 북한 기관 등은 제재 명단에 없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북한과 관련한 세 번째 제재 조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 것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 시계는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북한의 ICBM 발사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인데요. 북한의 대형 도발 시기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 기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